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칭찬이 담긴 글을 딱 들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월요일은 칭찬과 선풀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난히 선풀이 많이 들어오네요. 사람 몸 중에 가장 어떤 날은 아닌 날이 꽤 많거든요. 좀 선풀 많이 주세요. 힘나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20대 남성 탈북민이 지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월북을 했어요. 군도 경찰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뉴스는 정말 정부를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가 없는 뉴스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20대 남성 탈북민이 월북한 것이 알려진 경위를 살펴보면은요. 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먼저 보도가 나왔었고 우리보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군 당국의 확인을 거쳐서 최종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코로나19를 북한에서 지금 악성 비루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인이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다시 북한에 왔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실인 것으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더 문제인 점은 뭐냐. 이 20대 남성이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았었고 또 후속 보도를 보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성, 범죄 사실이 거죠.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의자 관리도 안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더 크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모 유명 유튜버 탈북자 출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이 지금 월북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SNS를 통해서 해외로 간다라는 소식 정도를 접했다라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북한에 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탈북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느냐. 네. 또 지금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람의 도주가 사실상 그렇죠. 묵인된 것이 아니냐 등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상황이 복합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이 재월북한 김 씨가 예. 2017년에 탈북할 때 스티로폼과 나뭇가지 같은 걸 붙잡고 이제 한강 하구를 헤엄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그 반대 루트로 해가지고 이제 인천 강화 교동도 그리고 김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건데 네. 이 교동도에서 북한까지가 한 2.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썰물대를 잘 활용하면은 헤엄쳐서 한 2-3시간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루트가 이미 좀 익숙한 루트이고 여기가 감시가 많이 허술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예. 군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군의 경계태세에 아주 큰 구멍이 났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왜 노크 기순이라고 기억나시는지 예. 2012년 10월 달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그 비무장지대 지나와가지고 우리 남측의 전방 초소의 문을 뚝뚝 두드려가지고 저 기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죠. 노크 기순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군의 기강이 해이하고 경계태세가 무너졌는가에 상징적인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거 보고를 하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조차도 군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로 나왔던 문재인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바로 이게 안보가 구멍 뚫린 당이 아니냐. 내가 피난민의 아들로서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안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지난 6월 1년 정도 됐죠. 강원도 삼척항에 예. 목선이 기순한 있었죠. 그런 예. 사건이 있었고 또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이 또 미입국한 이런 걸 보면은 해상의 경계에 분명히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있어서 책임 규명과 함께 정말 정신무장, 재무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탈북민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의 어떤 신변 보호 조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를 갈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탈북민 자체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그렇죠. 경찰이 합니다. 5년 네. 동안 하는데 이거는 관리 차원이 아니라 탈북민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5년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신변 보호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김포서에서 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태에서 놓쳤다는 거는 책임의 소재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실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어이없고 조금 화가 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안보가 워낙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슈다 보니 안보 예산 편성할 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또 많은 그렇죠.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경계태세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군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2달 전에도 시끄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태안을 통해서 예, 지금 말씀해 주셨죠. 중국인 밀입국 사례가 나왔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쩌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이번에는 좀 이 경로를 확실하게 밝히고 그럼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방안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뭐 그런 점에서 송 박사님하고 의견이 비슷하고요. 또 하나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뭐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을 100%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겠고 경찰의 해명도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 지금 그 탈북민 출신 유튜버가 밝힌 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경찰에 제보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만큼은 해프닝성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응 방안을 예, 어떤 대응 방향이고 그러면 왜 경찰에 정말 신고가 됐었는지 네. 신고가 됐을 때는 왜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20대 탈북민 김모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3년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그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 보면서 그거를 조사를 받다가 넘어갔다. 하나는 확실히 안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지금 한국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성폭행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구나라는 건 느낀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알겠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코로나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 의심을.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걸려 있으니까. 예, 그게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람 월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 의심 환자가 올라왔다 남한에서 예. 그러면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격상했다고 이제 노동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은 아직 이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정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헤엄쳐서 넘어갔는데 북한으로서는 일단 만약에 이 사람이 확진자라면은 반갑지 않은 귀환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북한이 이 사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이 개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가 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면서 네. 중국 책임을 하고 손해배상을 얘기하듯이 북한이 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소지가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정부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책임 소재는 책임 소재대로 가르고 또 방역이나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피해갈 수 없이 협력이 필요한 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가 여당 단독이지만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또 통일부대로 어떤 보건이라든가 의료 분야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은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나 감염병 사태에서 뭐 예전에 우리 다뤘지만은 왜 그 동물들로 인해서 전파될 가능성도 제기됐잖아요. 예전에. 예, 그런 부분도 함께 짚는다면 책임론대로 가되 협력을 모색할 부분에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뭐 의견도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후속 대응 방안을 어찌 마련하게 되는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지금 숫자가 늘고 있어서 이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우선 적용을 한다. 최근에 격리 위반한 사람의 숫자가 막 저희가 보도가 많이 됐었죠. 이 관련 내용을 좀 송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예, 지금 그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높은 속도로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냐면 외국인 입국자의 입원 치료비 개선 방안이라는 이제 법률을 하나 만들자.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검사비,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재유행 사태에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고 이들의 또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 방역이라든가 의료 체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달에 13일에서 19일 사이 한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 확진자가 1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입국 검역 과정이나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라 이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선 그 사이에 국내 방역 의료 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뭐 격리 조치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외국인에게는 우선적으로라도 치료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과하는 게 진단 검사비는 아닙니다. 네. 진단 검사비는 다 해줍니다. 다 무료로 하고. 왜냐하면 검사는 우리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까지 부과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진단 검사비, 치료비, 격리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치료비는. 네, 치료비 정도는 본인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25명이 지금 발생했는데 해외 유입이 반이 넘는 16명, 지역 발생이 지금 9명인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부담을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부 부과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면 점점 더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일단 외국인에게도 일정 부분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가 있거나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WHO에서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치료비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하지 말고 좀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내 통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 거죠. 다 같이 노력해야 돼서 네. 그런 부분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이 강조하는 게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라는 것이 저쪽이 돈 받으니까 우리도 돈 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도 일정 부분은 좀 지원을 할 테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진단검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서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원칙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제사회 흐름과 맞물려서 갈 정부가 수밖에 없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감염병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공동 대처하고 사실은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방역 체계라든가 의료 부담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겠고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가 있는데 치료비나 뭐 이런 것들을 보조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상호주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먼저 우리가 상호주의를 먼저 해주고 나서 얘기하느냐 아니면 지금 그 나라에 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줄 것이냐 뭐가 먼저가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뭐 한 호주나 브라질, 영국 등 이런 나라들은 똑같이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 나타났습니다만 그렇군요.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코로나19 초기에 확산됐을 때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나 특정 지역을 놓고 혐오 그랬었죠.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것이 좀 줄어들었기는 합니다만 뉴스를 보면 여전히
뭐 모든 동양인들을 마치 특정 국가의 사람으로 비하를 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한다든가 뭐 폭언을 있었죠.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일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뒤에서 속닥속닥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들을 야 코로나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그러면 우리 국민도 외국 가서 그런 취급 받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노력할 수 있는 이 감염병 사태를 지혜롭게 연대의 정신으로 이겨나가는 것도 계속 우리나라가 지켜갈 부분이라고 보고요. K 방역을 해외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K 방역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대단한 시민 의식이 그렇죠. 한국에 대한 많은 인식을 바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참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산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혐오 문화에 있어서는 더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네. 잠잠해질만 하면 또 갑자기 확산이 그렇죠. 되고 특히 최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이것이 또 그 2차 지역 감염으로 네. 전파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근에 그 러시아 선원들 같은 경우에도 20명이 이제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치료비가 평균 800만 원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외 유입이 많다 보면은 이제 국내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항공하고 또 다르게 항만을 통한 해외 유입 부분은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검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김관중님께서 시원스럽게 말해주시는 박사님을 뵈러 이사를 왔다, 저희 프로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죠? 딴 데 계시다가, 예,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 저희 이제 하나 더 짚어보고 가죠. 약학대학 정원 일부가 여대로 배정이 됐어요.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금 헌법 소원 심판이 제기가 됐는데 헌재가 그렇지 않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관련된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예, 이게 이제 뭐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된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네. 이제 편의상 기혁씨라고 하겠습니다. 기혁씨가 약대 편입학 응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8년 6월 교육부에서 2019년 이제 대상으로 전국 약대 정원 중 일부를 여대에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1,693명 중 320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320명. 그러냐면은요. 네, 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약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총원이 있으면 그 중에 당연히 이 인원이 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또 당연하게 봅니다만 이 그 기혁 씨가 문제 삼은 건 뭐냐? 남자는 여대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냐. 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남성의 직업 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의 시각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남성이 그럼 약대에 진학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리고 여성보다 결과적으로 약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야, 다른 이거 굉장히 직업군과 복잡한데요. 예, 다른 직업군과 다르잖아요. 예. 약대를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남녀공학이 그럼 또 여학생 숫자 과연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대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그래서 있었는데. 헌재에서 내린 판단은 여대에 약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금 청구인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약대의 경우에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 50%에 달한다 이미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 남성이 여대 약대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등등을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헌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이게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약대를 가고 싶은 분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원, 헌법 소원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약대만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보면 뭐 의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전공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안 또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또 바꾼다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 헌법소원 제기한 이 남성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네. 이 지금 약대 정원이 1693명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중에 320명을 여대에 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320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과도하게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다른데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어떤 취업의 공간, 특히 지금 로스쿨이라든가 약대나 의대 이런 쪽은 전문직 아닙니까? 예. 그만큼 정원의 제한이 크고 경쟁률이 치열한데 여기에 이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가산점을 주듯이 뭔가 미리 이제 이만큼 공간을 비워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식이 언제 또 있었냐면 2009년도에 그 지금 로스쿨이라고 하죠.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대의 로스쿨인데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도 이거 성차별이다 이래가지고 헌법소원이 났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당시도 헌재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 직업의 자유, 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그리고 이대의 어떤 학교의 자율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계속적인 문제의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여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여대가 생긴 게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역사와 전통과 정체성을 가진 여대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특히 어떤 교육에 있어서 소외됐던 여성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여대를 나와서 활동을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긍정을 하는데 지금의 시대에 와서 여대에 이제 뭐 총장님들이나 여대 관계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여대로 특성화해가지고 경쟁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기에는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여대들이 고민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든가 다대학하고 통합하는 이런 걸 좀 모색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수험생의 절반인 여성 중에서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대 입학생을. 그것도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실제로 여대 졸업생들이 이제 취업에서도 좀 불리한 이런 통계가 나오다 보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대를 두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여대의 어떤 정체성 부분에서 여대의 역할이 있다면 그거는 뭐 골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여대도 많지도 않아요. 전국 4년제 여대가 7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여대에서 이런 뭐 의사나 약사나 이런 로스쿨이나 이런 정원을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평등권 침해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깊은 고민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고 대학의 네. 설립 목적 자체가 그렇게 설립되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사법의 영역에서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여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글쎄 어떤 객관적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의견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권 문제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노동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여성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사실 여대 출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것은 여성이고 여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를 들면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네. 학생 운동이라든가 노동 운동에서 노동자 안에서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던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또는 페미니즘의 영역에 있어서 볼 수 있었던 안목을 가졌던 남성 그 활동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여대 출신들이 좀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잣대로 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이런 게 일단은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가 공평하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금방 없어질 텐데요. 페미니즘 교육은 사실은 여대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의대도 정원을 좀 늘려야죠. 그래서 파일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지방의 의사 수가 부족한 곳에 학교 뭐
그 네. 의대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의대 약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또 다시 주목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역량을 키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